어둠이 짙게 깔린 도심에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오고 소방대원들이 물을 뿌려보지만 불길은 잦아들지 않습니다. 전주의 한 여인숙에서 불이 난 건 지난달 19일 새벽 4시쯤. 건물이 모두 불에 타 일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막 불이야 뭐냐 막 하는 거야. 이게 막 우리는 막 대충 막 챙겨 막 그냥 나왔지. 이제 펑펑펑 근데 보면 막 불이 이미 붙었어. 막 펑펑펑 하는 거야 막. 현장에선 여인숙 관리인 82살 A씨와 투숙객 2명 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고령자였던 투숙객들은 폐지와 고철 등을 주우며 6제곱미터 남짓한 쪽방에서 이른바 달방살이를 해왔습니다. 건물은 50년 가까이 돼 낡았고 객실 11개가 따닥따닥 붙어 있었습니다. 구조물과 객실이 촘촘하게 붙어 있다 보니 불이 순식간에 건물 전체로 퍼졌습니다. 소방대원 80여 명과 소방차 등 장비 30여 대가 투입됐지만 불길을 잡는 데 2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외부로 하염이 분출된 상태였고 화재 진압 초기에 건물이 붕괴되어 있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62살 김모 씨를 방화 혐의로 붙잡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있습니다. 여인숙 화재 사건을 계기로 소외계층의 주거 복지와 안전망은 시급한 해결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살림하시고 이러는 모습, 뒷모습만.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심층토론입니다. 보신 것처럼 지난달 19일 새벽에 전주시 선호송동에서 화재가 발생해서요. 3분의 안타까운 생명을 뺏어갔습니다. 여인숙이라고는 합니다만 일명 쪽방이라고 합니다. 6.6제곱미터도 안 되는, 그러니까 2평도 안 되는 여러 개의 방들이 줄지어 있는 그런 여인숙. 안타까운 건 이 노인 3분이 평상시 폐지를 줍고 고철을 줍는 취약계층의 노인들이었습니다. 자,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취약계층, 소외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실태를 조사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래서 생방송 심층토론에서 소외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보완해야 될 점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전화와 문자를 통해서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주신 의견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패널 4분과 함께하죠. 먼저 전라북도 도민안전실장이시죠. 강승구 실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전주시 주거복지센터장인 김영찬 센터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수대학교 사회복지학부의 김경휘 교수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평화주민사랑방 문태성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연일 이 화재 소식 저희 KBS 보도를 통해서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보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 3분의 삶 자체부터가 안타까웠는데 그 살고 있는 거주의 공간은 더욱더 안타깝게 했고 결국 방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화재가 방화로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 취약계층 또 빈곤 노인들에 대한 주거복지 실태를 오늘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현장 취재까지 갔던 문태성 대표께 먼저 사건 개요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송 화면에서 잠깐 보셨듯이 8월 19일 날 새벽 한 4시경에 화재가 난 사고고요. 이 여인숙은 이제 목조 건물이고 또 오래 전에 한 30년 전에 여인숙으로 허가받은 곳이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이제 참변을 당하신 분은 3분인데요. 남자분 1분이 계시고 여성분이 2분이 계십니다. 이 중에 80대 분이 2분이 계시고 또 70대 분이 1분이십니다. 다 70, 80대 노인분들이신데요. 이분들이 이제 방송 이후에 확인해 보니까 우리 전주시에 거주하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여인숙에 주소를 두지 않고 있다는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한 분은 여인숙을 관리하고 있으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원을 받고 있었던 거고요. 또 나머지 고철과 폐지를 주었던 2분은 주소지도 되지 않지만 기초수급자가 또 아닌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이 이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제 쪽방, 작은 방에서 2평도 안 되는 작은 방에서 거주했다는 것과 또 신문과 고철이 많이 쌓여 있다는 것, 그리고 오래된 목조 건축이었다는 것, 그다음에 이제 방화는 아직 최종 판결까지는 나지는 않았지만 방화로 의심되거나 또는 그렇지 않더라도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과 여건들이 충분히 있었다. 이런 사고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참 취재 현장을 가서 느낀 점 중에 하나는 이 여인숙이라고 하는 이 쪽방,
이 화재 현장과 전주시청은 불과 2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아마 많은 공무원들이 이 주택을 보셨을 거고 지나다니시면서 이 실태를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셨을 텐데 어찌 보면 이 사각지대라고 말하는 그 공간에 대한 현실이 이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드러난 부분, 그래서 정말 취약계층, 이 빈곤 노인들에 대한 주거에 대한 실태를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전주시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오늘 토론은 의미가 있으리라 봅니다. 김영찬 센터장님, 네. 그 50년 가까이가 됐습니다. 72년에 지어진 주택이고 건축물 관리대장으로 보면 주택이고 여인수국으로 허가는 받았습니다만 중요한 건 이런 화재가 났을 때 과연 소화기를 비롯해서 이런 경보용 감지기 이런 시설들이 제대로 돼 있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데 어떻게 좀 파악이 되셨을까요? 일단 이 주택으로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지 이제 여인숙으로 이제 허가를 해서 지금 하고 있긴 하는데 주택으로 이렇게 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화재 관련해서 이제 시설들은 있었다고 이제 확인이 됐었고요. 예. 소방서를 확인해서 그렇지만 일단 너무 이제 낡다 보니까 그 기능들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순식간에 아까 잠깐 나왔던 것처럼 2평의 11개의 방들이 순식간에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주시 저희가 뭐 주거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또 이번 화재 사건에 대해서 너무 그냥 매우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도에서도 사실 뭐 전라북도 전체를 살펴본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전라북도의 도민안전실장으로서 네. 먼저 이 사건을 어떻게 좀 접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생각을 좀 가지셨는지부터 좀 궁금합니다. 네, 뭐 저도 우리 방금 센터장님 말씀대로 어쨌든 도민의 안전을 네. 총괄하고 있는 실무 책임자로서 이후 여하를 불문하고 이렇게 좀 안타깝게 돌아가셨다는 데 대해서 참 송구스러운 마음을 kum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도에서는 예. 우선 첫 번째로 그 소식을 접하고 우리 도내에 이런 여인숙이 한번 몇 개가 있는지를 지난주까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예. 114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첫 번째 문제점이 이 돌아가신 분들처럼 이렇게 달방이라고 그러죠. 달방에서 사시는 분들이 133곳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제 첫 번째 문제점이고요. 이제 아까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분들은 방에서 이렇게 취사도 하시죠. 근데 이제 문제는 또 그런 여인숙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좀 조금 뭐 경제적으로 풍요롭지를 못하죠. 그러다 네. 보니까 여러 가지 법적으로 또 갖춰야 될 화재 안전 시설이 좀 불비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이유화를 불문하고 뭐 법적인 걸 떠나고 이번에는 우리 소방부서에서 무료로 전부 설치를 해주고 또 안전 점검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 우선 급한 대로 이런 여인숙에 대해서는 먼저 지난주까지 실시를 했고 또 문제점은 우리가 이런 여인숙뿐만 아니라 또 여관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예. 예. 문제는 여관을 영업하시는 분들도 영세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소위 우리 전주 치명자산 밑에 우리 쪽방촌 있죠. 그런 쪽방촌이 도내에도 현재 몇 개소가 있고 또 아주 심각한 경우에는 또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에서 사시는 분, 아주 더 열악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예. 저희들이 급한 대로 여인숙은 지난주에 했고 이런 또 다른 취약한 그런 주택에 대해서 좀 실태를 조사하고 또 이제 이런 주택을 떠나가지고 이 차제에 우리가 교량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오래된 시설물에 대해서 약 30년을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예. 그런 오래된 시설물들에 대해서 좀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좀 실태를 정확히 한 9월까지 조사를 좀 해가지고 예. 좀 체계적인 개선 대책을 좀 마련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실장님 혹시 도에는 주거복지를 담당하는 곳이 어떻게 팀이 있습니까? 그게 이제 좀 길어요. 약속하기는데 예. 아마 간단하게 말씀을 예. 드려볼게요. 우리 센터장님이 더 전문가신데요. 제가 좀 파악을 해보니까 이 주거복지 업무가 2015년도까지는 복지부였습니다. 예. 그러죠, 센터장님? 네. 예. 그런데 이제 2016년도에 이게 복지부에서 국토부로 넘어왔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지방 정부도 그에 따라서 예. 이제 우리는 이제 복지국이라고 하죠. 복지국에서 이제 건설국으로 넘어왔습니다. 예. 그러는 과정에서 조금 조직 부분에 대해서 도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좀 안타깝게도 사실대로 말씀드리면은 우리 전주시는 전담 과가 있더라고요. 예. 근데 저희는 전담 팀도 현재 없는 실정인데요. 앞으로 조직 개편 과정에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좀 타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예, 네. 저희들이 보완해야 될 부분 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은 조직 개편 때 좀 반영을 하도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오늘 그래서 이제 전주시에 저희가 이제 섭외 요청을 했었고 바로 전주시에는 이제 생태도시국과 복지환경국이 있고 그 아래에 주거복지과가 있는데 그 담당하시는 분들이 오늘 좀 나오셨더라면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들을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이제 김영찬 센터장님이 이제 그 자리를 함께 하고 계셔서 분명히 이제 주거복지를 담당하는 과가 있어서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시장님도 많은 이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네네. 일단 저희가 그 지자체 자체에서는 그 사건이 발생되고 나서 바로 생활복지과부터 해서 주거복지과 관계 부서들이 모여서 관계 부서들이 같이 실태를 좀 조사를 하고 예. 거기에 이제 그 여인수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한 실거주 확인도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빈집에 또 주소가 이렇게 남아 있는 경우가 있는데 예. 실제 저희가 이번에 빈집 조사를 저희가 이 사건과 관계없이 올해 저희가 빈집 실태 조사를 원래 하게 돼 있어서 진행을 했었는데 1900세대가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예. 근데 이제 실제 거기에 1년 이상 빈집이라는 정의 자체가 1년 이상 전기나 수도가 사용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직접 확인을 해서 그걸 이제 빈집이라고 정의를 내리거든요. 예. 예. 거기에 지금 주소가 남아 있긴 하지만 실제 거주하지 않는다고 저희가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해서 예. 확인이 됐습니다. 예. 네. 김경희 교수님, 우리가 흔히 쪽방이라고 하면 이제 서울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풍경이었는데 사실 우리 저기도 굉장히 많다는 것을 그 실장 통계를 가지고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어찌 보면 화재가 나서 알게 됐습니다만 화재에 대한 취약도 개선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빈곤층에 대한 주거복지의 어떤 시스템 체계 이게 파악부터 좀 되는 것이 우선 순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어떻게 먼저 사건을 좀 보셨는지. 네, 사실 이 빈곤, 특히 이 주거와 관련된 빈곤 문제는 예.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주거급여가 신설이 되면서 예.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아시는 것처럼 이 주거의 개념을 그간에는 어떤 그 주택의 개념, 그러니까 주택 공급량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관심을 많이 갖거나 예. 또는 뭐 임대 아파트 또 일반 가구를 매입 임대하는 이런 형식의 그 주거 정책 차원에서 그간에 많이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예. 근데 사실 이미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거는 단순히 단순히 잠만 자는 공간이 아니라 한 개인이나 한 가구가 이 집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사회에 활동할 수 있는 기본이 되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그 정책 결정자들 또는 이 제도를 만드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들은 좀 간과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루어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주거가 단순히 어떤 그런 생활하는 공간뿐만 아니라 그 주거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들이 있는데 예. 이 최저주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가구에 사는 아동들이 일반 가구에 사는 아동들에 비해서 그 발달 또는 성적, 건강 상태가 더 열악하다는 연구 결과도 최근에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그간에 많이 소홀했던 이 주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단순히 그런 주택 정책 차원에서의 논의가 아니라 이제는 주민의 어떤 삶과 또 사회 이 차원에서 좀 더 광의의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만 이 빈곤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앞서 이제 여러 말씀들 해주셨지만 이 주거가 단순한 그런 주거의 개념으로만 그 한정이 되고 정의가 되고 조사가 됨에 따라서 뭐 최근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여관이나 여인숙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셨다고 하셨지만 이전에는 그런 비닐하우스라든가 PC방, 만화방, 쪽방, 여관에 대한 실태 조사는 거의 없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주거의 개념을 좀 더 포괄적으로 정의를 하고 주거 빈곤의 개념도 좀 더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자세하게 해서 이 실태 조사가 이루어져야만 이런 사각지대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주거라고 하면 우리는 주택, 집을 생각합니다만 이분들에게 주거는 방입니다. 방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파악 자체가 어려운 부분, 여인숙 여관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주거의 개념이 좀 다른 것 같아서 실장님 그 실태 조사한다는 것이 특히나 어디까지 소외계층 속에서 어떤 주거 형태까지 조사를 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생각보다 깊은 곳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많다는 얘기잖아요. 예, 우리 우선 이제 행정적으로 좀 개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일맥상통한 말인데요. 지금 정책을 보면은 교수님 말씀대로 아무래도 이 저희들이 경제 발전 단계에 따라서 모든 정책이 그에 따라서 진화 발전을 하거든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뭐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제 먹고 살기 바쁠 때는 교수님 말씀대로 주택 보급률이 몇 %냐 우리가 주택 보급률이 몇 %. 그러다 보니까 주택 정책만을 했습니다. 주택. 그래서 거기에서는 전혀 없었던 건 아니지만 못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어떤 정책을 수립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은 아주 적었던 거죠. 대신 어떻게 집을 많이 지어가지고 많이 공급해서 주택 보급률을 높이느냐 거기다 중점을 뒀는데 이제 그래서 2016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016년도에 그래서 그 전에는 국토부에서 그런 종합계획을 10년에 한 번씩 만듭니다. 그래서 각 도가요. 그걸 주택종합계획이라고 했습니다. 2016년도 이전에는. 근데 이제 좀 저희들이 우리나라가 조금 그래도 경제 발전을 하고 또 좀 여러 가지 분야에 좀 어려운 분들을 좀 도와줄 수 있는 예산이 있다 보니까 2016년도 이후에는 한자를 딱 바꿨습니다. 주택에서 방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거종합대책 그러면서 그 업무가 복지부에서 건설부로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10년마다 한 번씩 만들어요. 근데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거종합대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미 주택종합대책을 우리 도는 2010년도에 만들었어요. 2013년도예요. 2013년도에서 2022년도까지의 주택종합대책은 있는데 문제점이 현실 그대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도에는 주거종합대책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10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저희들도 아무래도 복지 문제가 대두가 되니까 원래대로 하면은 2023년에 끝나니까 1년 전인 2022년에 용역을 해서 해야 되는데 10년 계획을 만들어야 되는데 또 저희들 1년 당겨가지고 좀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시군과 같이 주거종합대책을 주택종합대책이 아니죠.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개념 우리 소유계층 그런 이제 무조건 주택 보급률을 높이는 게 아니라 저희 좋으신 말씀 많이 하셨는데 복지 차원에서 특히 이제 그런 소외계층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복지 차원에서 주택을 보급할 것인가를 깊이 고민하는 쪽으로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제대로 된 주거종합 대책을 만들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전주시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 40년 이상 여인수로 등록한 곳 지금 조사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센터장님? 예, 아까 잠깐 제가 설명을 좀 했었는데요. 현재 그 빈집은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1961 가구가 조사가 됐는데 실제 거기에 주민등록 전입자가 이게 돼 있는 데가 568가구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실제 저희가 빈집 정의를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1년 동안 그 전기나 가스부터 해서 수도 부분이 사용되지 않는 부분을 가지고 빈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단 거기에는 주민등록은 전입 흔적은 남아 있지만 실제 살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인숙이 지금 29개소가 있습니다. 80년 이전에 영업 신고를 했던 그 부분에서 총 저희가 홀몸 어르신들부터 해가지고 총 그냥 142가구 정도를 실거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미확인자도 사실은 이제 한 41가구 정도가 나왔는데요. 일단은 좀 저희가 그거에 대한 관리 대책 부분은 일단 주거복지과에서는
그 LH하고 연계를 해서 그 주거 대책 쪽으로 해가지고 이분들이 임대주택으로 입주를 원하시면 그분들의 소득이나 상황들을 이렇게 파악을 해서 입주를 지원하고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예. 거기에 따른 또 보증금이나 월세들이 좀 필요합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 과에서 또 현재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어서 보통 평균적으로 한 200만 원 정도 필요한데요. 그 부분들 현재 저희가 지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복지과에서는 그 거주 확인자 중에 그 말 그대로 이제 법적으로 보호를 못 받는 일반 가구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 그대로 그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등 그다음에 대상자별로 상담을 통해서 현재 지역사회 통합 서비스 사업이라고 하고 돌봄 사업을 현재 전주시가 하고 있는데 예. 그 부분하고 연계를 해서 향후에 종합적으로 관리 대책을 이렇게 각 부서가 협력해서 진행하고자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치단체로 올수록 이제 그 조례를 통해서 시군마다 행정을 펼치겠습니다만 문태성 대표님, 2011년도에 전주시는 주거복지 조례를 만듭니다. 그 아마 전국 최초라고 해서 굉장히 주목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조례는 만들어졌는데 조례를 뒷받침하는 어떤 예산이나 의지가 좀 부족했던 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요. 그때 그 조례 관련해서도 함께 참여했던 분이시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뭐 저보다는 우리 저기 전주시 주거복지센터장님이 예. 적극적으로 조례를 만들자고 제안하신 분이고요. 그 조례를 이제 전주시 현재 서은군 의원님 발의로 조례를 제정했고, 저도 이제 그 조례를 제정하는 데 이제 동참한 이제 시민사회단체의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조례를 제정했을 당시가 이제 2011년도인데요. 그 당시에 전주시에서는 사실 이 조례 제정에 반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근데 이제 우여곡절 끝에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비하인드로는 사실은 그 지금도 하고 있는 해피하우스, 해피하우스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이 정부나 지방 정부가 그 복지 관련 사업이 이제 어떤 보조금을 지원할 때에는 조례나 법률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근데 저 조례가 없으면은 그것이 이제 선거법 위반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거복지 조례는 반대했지만 해피하우스 사업에 대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그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조례가 필요했던 거고, 마침 주거복지 재정 운동을 우리 센터장님 제안을 통해서 의원님들과 시민사회단체가 그 조례가 우여곡절 끝에 이제 통과가 되었던 거죠. 근데 실제로 그 주거복지 조례는 2011년도에 만들어졌지만 첫 사업이 이제 주거복지 실태조사입니다. 예. 주거복지 실태조사가 2014년도에 실태조사를 하게 됩니다. 즉, 약 3년의 공백이 생기는데요. 전주시가 조례를 만들고 해피하우스 사업을 추진하다 목적으로 이제 조례가 통과되다 보니까 첫 번째 사업인 주거 실태조사가 굉장히 적은 예상으로 아주 늦게 첫 사업이 시작됩니다. 지금은 이제 주거복지센터장님이 민간에서 이제 공직으로 들어가셔서 전주시가 이제 다른 지자체보다 열심히 하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시나 뭐 전라북도는 이제 아직 부서도 없긴 하지만 우리 지역에서 주거복지에 대한 예산을 뒷받침해주는 것은 아직 미비하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김영찬 센터장님께 이제 질문을 드려야 될 텐데 11년도에 전국에서 최초로 주거복지 조례는 만들었는데 뭐 해피하우스 관련해서 뭐 우여곡절이 있었다. 그런데 이 조례에 뒷받침할 만한 예산은 그동안 그러면 세우지 않았던 겁니까? 다 아시는 이야기이기 때문에요. 제가 뭐 저도 이제 민간에서 있다가 이렇게 지금 전문가로 해서 이제 공무원이 돼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일단 2011년도에 조례가 이제 제정이 되고 나서 그것도 사실 주거복지라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법적인 조례를 만든 게 사실 최초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예. 그래서 가장 그때 당시에 엄청 그 타 지역이나 한국 사회에서 마음대로 참 주목을 좀 받았었는데요. 실제적으로 이제 사실 그때 당시에는 그 여러 가지 부서의 그 주거라는 내용들이 다 이렇게 분산되어 있고, 그다음에 어느 부서가 그 조례를 담당할지도 사실은 처음에 만들 때부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만들어졌고,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실행은 없었습니다. 없었다가 아까 2014년도에 500가구 정도의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해서 진행을 했다가 2017년도에 돼서 실제적으로 조례에 대한 시행을 실태조사와 기본계획을 수립을 2017년도에 하면서 그와 맞물려서 이제 주거복지 과도 만들어졌고,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좀 너무 아쉽네요. 그 조례까지 만들어졌고 그 실태 조사할 수 있는 그 의지와 예산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해서 시행을 했었더라면 과연 이번 여인숙 화재 사건 또 아울러서 또 굉장히 많은 그런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들이 개선이 어느 정도 최선 파악 정도는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김경희 교수님, 그 왜 이렇게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 실태 조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까요? 그 앞에 그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주시가 2013년 그리고 2017년도에 주거 복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2013년보다 17년보다는 앞서 500명보다는 더 많은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고요. 그 결 통해서 그 전주시가 이 주거 복지와 관련된 비전을 하나 제시했는데 그 비전이 뭔가 하면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집, 걱정 없는 전주. 이게 전주시의 이 주거복지의 비전입니다. 그리고 그 비전 아래 7개 목표와 19개의 사업이 있는데 이번 그 화재 사건과 관련돼서 이 전형적인 주택이 아닌 그런 그 비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을 제가 찾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역시 전주시가 그 전형적인 주택의 개념을 적용한 사업 중심 그리고 요즘 전주시가 한참 진행하고 있는 그 도시재생 사업의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그 토론에 오기 전에 전주시 홈페이지에서 이 주거 관련된 세출 예산을 살펴봤는데 이거는 자료의 한계일 수도 있다 생각이 되지만 홈페이지에서 봤을 때는 이 주거와 관련된 예산이 주거급여를 제외하고는 이 소외계층을 위한 예산이 잘 드러나지 않고 예산이 집행됐는가에 대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아마 김영찬 그 센터장님이 아마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현재 진행되는 것들이 과연 이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복지가 실태 파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게 이 그 실태 조사 결과 보고서를 분석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전주시의 이 최주거와 관련돼서 취약계층으로 분류된 가구가 약 30%가 넘습니다. 그 자료는 앞서 말씀드린 전주시 주거복지 실태조사를 통해서 발견이 됐고 그 조사에서 더 열악한 주거, 즉 일반적인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분들이 약 2.9%가 나왔습니다. 이런 자료를 봤을 때는 2015년도에 그러한 수준이라고 한다면 현재에 비추어 예상한다면 주거가 더 열악한 상황에 처했을 걸 생각이 되고 그것들을 기존 조사에서 충분히 담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노인의 절반, 그러니까 2명 중에 1명은 빈곤이라고 합니다. 빈곤층.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세 분이 평상시 이제 폐지를 주워서 생활을 합니다. 하루 종일 모아서 갖다 팔았을 때 5천 원 정도를 받는 현실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뭐 폐지가 많은 날 이제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다시 말하면 어느 정도 이 빈곤 취약계층, 그러니까 빈곤 노인들에 대한 실태 파악이 그동안에 있었더라면 말씀하신 뭐 조례를 통해서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아쉬운 점은 있지만 그래도 이런 파악이 가능했더라면 어느 정도 현실적인, 그러니까 지금 지원할 수 있는 건 공공임대주택 하나와 주거급여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이 파악이 됐더라면 조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럴 가능성이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문태성 대표님 그런 부분에서 이 전주시가 혹시 폐지 줍는 노인들이 이제 몇 분인지 이런 파악을 한 적이 있을까요? 네, 뭐 2016년도에도 했고요, 2019년도에도 했다고 이제 언론 보도를 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전주시청에 문의 전화를 해봤습니다. 실태조사를 폐지 중인 노인의 실태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어떤 설문 조항으로 수집조사했는지를 전화로 문의를 해봤더니 시청의 본청에 계신 분들은 구청과 주민센터에서 제출한 현황을 숫자를 발표한 것이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굳이 또 주민센터까지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주민센터에 어떤 분들이 업무를 맡고 계신 분들 조사를 했는지를 물어봤더니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이
이 조사에 참여했더라고요. 예.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이 업무가 굉장히 많은 건 다들 아시잖아요. 어마어마 많은 수급자분들과 장애인, 노인 이 모든 업무를 폭주하고 있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에게 이 폐주임 노인 업무도 또 맡겼더라고요. 이제 첫 번째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업무가 과중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업무를 맡겼으면 제대로 실태가 조사가 되었나 이런 고민도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담당자들 좀 바꿔달래서 통화를 했더니 이분들의 답변이 똑같은 공통된 답변이 이겁니다. 예전부터 주민센터에는 폐주임 노인 명단이 있었다. 네. 근데 이제 시에서 조사하는 보고를 제출하라고 하니까 우리가 그 명단에서 전화를 해서 할머니, 할아버지 지금도 폐지 죽고 계세요? 이렇게 이제 확인하는 작업을 했답니다. 예.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 이제 폐주임 노인 실태조사, 전수조사를 했다라고 이제 언론에 보도되어서 그쪽하고 좀 비교를 해서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센터에서는 서울시처럼 고물상에 관할 구역에 있는 고물상에 들어가서 전수조사나 실태조사를 좀 해본 사례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런 사례는 많지 않더라고요. 예. 예, 즉 이제 업무가 폭주되어 있는 담당 공무원에게 이 업무를 시켰다면 이 실태조사는 통계치도 들어갈 수 없고 어떻게 뭐 사실관계도 뭐 인정할 수 없는 수치 아닐까 그런 의심이 먼저 들었습니다. 아니, 그 좋습니다. 뭐 사실 여러분 사회복지사 공무원 영역에서 너무 일이 많아서 자살까지 하는 그런 사례도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 전해드렸습니다만 이분들이 지금 상당히 업무량이 많은 가운데서 이 폐지 수거 노인 현황까지 파악한다는 건 어렵습니다. 자, 그것조차 어렵다고는 하고요. 그러면 실태 조사를 한 데에는 무언가 파악을 해서 지원을 하려고 했던 것 아니었을까? 그렇다면 어떤 지원을 하려고 했던 것일까? 이런 이제 대목이 궁금해질 것 같아서 김영찬 센터장님, 조사를 한 데에는 그런 이유가 있을 텐데요. 예, 일단 이 부분은 그 현재 그 노인 그 담당하는 팀이 기존에 그 생활복지과에 있다가 올해 그 7월에 여성가족과로 그 팀이 옮겨갔거든요. 아무튼 그쪽에서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2019년도에도 이제 조사를 했다고 해서 제가 자료를 좀 받았는데 255명으로 해서 이렇게 조사가 됐고 예. 거기에 기초생활수급자가 58명, 그다음에 뭐 차생계층 46명, 일반 가구가 뭐 151명 이렇게 파악이 돼서 그 부분을 가지고 현재 그 노인 일자리 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취업 알선을 이렇게 해서 작년에 96명, 올해 뭐 29명이 이렇게 참여를 하신다고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료 건강 검진, 그다음에 폐지를 줍다 보면 교통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안전 교육도 수시로 이렇게 권역별로 해서 진행을 하고 계시고 그 향후 이제 그 일반 가구에 대해서는 이제 법적인 어떤 보호를 못 받고 있으니까 그분들에게 대해서는 이제 그 현금 지원 서비스 사업을 후원금을 조정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예. 잠깐 또 앞서 이 내용하고 좀 연계를 또 한다면 아까 앞서서 이제 저희가 실태 조사를 2017년도에 했습니다. 2017년도에 저희가 통계청 승인을 받아서 진행을 해서 저희가 총 우리 전주시가 가구 수로 따지면요 25만 가구 정도 됩니다.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8만 가구 정도가 주거 취약계층으로 이렇게 파악이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에 대한 대책을 저희가 이제 기본 계획을 이제 수립을 해서 5개년으로 해가지고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매년 시행 계획을 이렇게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복지과라는 것도 사실 2017년도에 만들었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그런 사업들을 하나씩 이렇게 매년마다 예산도 마련하고 정책을 마련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쪽방이라고 해서 사실은 쪽방이라는 정의가 아직도 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행안부에서 매년 아니면 주기적으로 실제적으로 쪽방의 현황을 도 단위로 해서 조사해서 올리려 하거든요. 예.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전라북도는 없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뭐 이렇게 여인숙 부분은 사실 이게 쪽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주택이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게 또 있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긴 한데요. 아무튼 저희가 거기에 맞게 쪽방 여인숙 거주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올해 뭐 이렇게 한 10년 전부터 사실관계 3개월 이상 쪽방 여인숙 고시원에 거주하는 사실이 확인이 되면 예. 그 임대주택에 바로 입주가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어허. 돼 있는데 신청주의가 있고 그다음에 왜냐하면 본인 신청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저희가 사례를 발굴해서 상담을 진행하더라도 그분들이
입주를 꺼려합니다. 예, 거기를 떠나기 싫어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또 어려움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민간에 있을 때도 문재인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여타 이유로 인해서 말씀을 잘 안 하시기도 하고 임대주택에 입주를 이렇게 권해도 예. 그분들이 어려워하시고 가기 싫어하시는 어떤 부분 이유가 예. 있어서 그런 부분도 사실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가 매년 계획을 세워서 간다는 것들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그 2011년에 만들어진 전주시의 주거복지 지원 조례를 한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곳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주시장은 살만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주거복지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또 이분들에게 지원할 예산을 명시하도록 책무를 지고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문재선 대표님이 차트를 좀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네. 예,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뭐 거론된 건데요. 차트 제가 보면서 해야 되는데 예, 주거복지 지원조례를 전북도와 전주시 뭐 다른 시군까지는 비교를 못했고요. 전주시와 전라북도를 비교해 보면 전주시는 주거복지 조례입니다. 근데 이제 전북은 아까 우리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주거복지 이런 조례는 아직 이제 주택이라는 단어가 아직 좀 들어가 있는 거. 그래서 주거복지 조례는 좀 미흡한 점이 조례에 이미 있고요. 이후에도 뭐 부서 배치도 지금 보면은 전주시는 주거복지과로 되어 있지만 이제 전라북도는 주택건축과. 아직도 이제 주거의 개념보다는 주택의 개념에 가까운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제가 준비한 것이 있는데요. 예. 이 내용을 보시면 뭐 눈에도 쉽게 띕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가 뭐 대통령 공약상으로 나온 것인데요. 국토교통부, 중앙부처의 이제 주거복지 정책과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죠. 주택복지 정책과가 있고, 근데 이제 전라북도는 주거복지 정책을 다룰 수 있는 것이 아까 주택건축과인 거죠. 주거복지과가 없다 보니까. 전주시는 주거복지과. 저희가 이제 우리 시군에는 또 알아보니까요. 익산시하고 군산시는 과 형태는 아니고 팀이 있더라고요. 나머지 시군들은 과나 팀이 없는 것으로 이제 확인되었는데요. 예. 이렇다고 보면 이제 행정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전달 체계. 업무가 어떻게 물 흐르듯이 국민에게 대국민 서비스가 흐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보면 행정 전달 체계에서 공백이 발생하는 것으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주택 공급 차원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센터님 말씀하신 것처럼 쪽방이라는 개념은 법적으로 법에서 명시하거나 정의한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건복지부 주관하는 법령을 찾아보면 노숙인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예. 노숙인 관한 등 법률은 이제 보건복지부 소관이기 때문에 그 보건복지부의 소관에는 자립지원과가 있는데요. 여기 노숙인 업무 담당하는데 전라북도에서는 보훈복지팀입니다. 명칭부터가 좀 노숙인 업무 담당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죠. 보훈하면은 우리가 그렇죠. 노숙인 담당하는 주된 업무가 보이지 않죠. 전주시도 복지기획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주시 예산 중에 노숙인 관련 예산을 저도 살펴봤더니 전주시는 노숙인 사회복지 시설이 있습니다. 노숙인들은 사회복지 시설이 있는데 노숙인 사회복지 시설이 100%입니다. 그러니까 노숙인 사회복지 시설 외의 노숙인에 대해서는 전주시는 예산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예. 뭐 이 정도로 쪽방 또는 여관 여인숙. 이제 좀 전에 센터장님이나 뭐 이렇게 전주시 주거복지 실태조사나 주거복지 계획에서도 공백이 이제 뭐가 생겼냐면 우리가 사각지대 중에 사각지대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주거기본법을 통해서 주거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주거 취약계층은 이런 분들입니다. 수급자이면서 그 주택이 허스름하다, 어렵다. 이런 분들에 대한 실태조사입니다. 그래서 주거 취약계층입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여인숙에 거주하기 때문에 주거 취약계층 실태조사에 들어가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죠. 주택이 아니니까. 예. 그러니까 국토교통부나 주거복지 쪽에서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그 공백, 사각지대가 발생합니다. 비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실태조사가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정부나 기초자치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광역도도 이 부분에 대한 집중조사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사각지대가 발생합니다. 또 이제 국토부를 뺀 나머지 보건복지부에서도 노숙인 관한 지원 사업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숙인 복지 시설에 대한 지원만 하다 보니까
노숙인 관한 등의 법률에 보면 쪽방이라는 단어는 나옵니다. 근데 개념적인 없지만 예, 예. 그 쪽방에 대한 지원이 없기 때문에 사각지대 중에 사각지대.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 수학을 배우다 보면 이렇게 공통 분모가 있는데 빠진 공간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사각지대가 이번 이제 사건의 피해자들, 숨진 어르신들에 대한 사각지대 중에 사각지대라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실태 조사와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 기본 계획들이 지자체, 전주시를 비롯한 시군과 또는 광역도라는 전라북도가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정책을 수립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이거 사각지대라는 것이 사실 운전하다 보면 뒤로 보이지 않는 그 공간인데 그 사각지대 속에 또 사각지대라는 표현을 이제 2번이나 쓰셔서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도 차원에서도 이제 주거복지 관련된 지원할 만한 어떤 조례를 좀 만드셔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로서는 지원할 만한 어떤 근거는 아직은 마련이 안 된 그런 상황인가요? 글쎄요. 사업의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주거기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주거기본법에 요약하면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원해야 된다. 지원할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업 성격에 따라서 의지만 있다면 첫째 의지와 두 번째 이제 저희들 공무원들한테 항상 하시는 소리가 있죠. 조직과 예산 타령한다고. 결국은 모든 정책의 의지와 예산의 문제입니다. 방금 우리 지방 뉴스에도 나갔잖아요. 제가 방금 봤는데 각 분야에서 전부 각 분야에 저희들이 예산을 투자해야 될 수요처가 있습니다. 아까 농민분들한테 한 달에 5만 원씩 수당 준다고 하니까 10만 원씩 달라고 아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결국은 그런 법과 조례의 문제이기 전에 저희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각지대를 없애는 게 저희 행정의 기본 책무이자 의무입니다. 그래서 그런 또 조직 말씀도 하시는데 조직도 뭐 그런 저희들이 그런 전달 체계에 있어서 이제 명칭의 문제인데 전주시는 이제 주거복지 부서가 있기 때문에 명칭의 문제인데 저희들은 의지를 가지고 많은 좀 주거복지를 위해서 사업을 하고는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많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결론을 내리자면은 저희들이 법적 근거 조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가분들이나 또 우리 시군과 협의해가지고 현재 하고 있는 사업보다 더 효율적이고 좋은 사업이 있다면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주거복지를 좀 높이기 위한 사업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진행하면서 제가 자주 쓰는 말이 그 바로 이제 의지인데 처지가 아니라 의지다.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이제 표현을 가끔 쓰면서 어찌 보면 그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실장님께서 그런 말씀해 주셨고 공공임대주택 형식이 하나 지원받을 수가 있고 이제 주거급여 형태가 있는데 이런 분들이 주거급여를 좀 받아서 조금 더 좋은 곳으로 이동할 수는 없을까? 아니면 저 주거의 상황을 좀 더 좋게 만들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김경희 교수님, 주거급여는 어떤 분들에게 지원이 되는 건가요? 예, 주거급여는 기본적으로 그 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그 중위소득의 44% 이하의 소득을 갖는 분들을 얘기합니다. 사실 44%라면 그렇게 체감이 되지 않지만 금액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더 와닿습니다. 그러니까 1인 가구의 경우는 월 75만 원 정도 이하의 소득이 발생하면 주거급여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2인 가구 같은 경우는 120만 원 정도가 되면 주거급여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주거급여 대상 이런 어떤 소득 조건 그리고 다행히도 최근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이 주거급여 한해서는 과거에는 이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이 주거급여가 필요한 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배제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 이제 이 기준이 사라지면서 이 주거급여의 대상이 급격하게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주거급여와 관련돼서 사실 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전라북도와 관련돼서는 주거급여를 받게 되면 이 급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1급에서 4급을 얘기하는데 전라북도는 시도에 분류가 되기 때문에 4급지에 해당이 됩니다. 이 4급지가 되면 이것도 이 가구 유형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14만 원, 2인 가구는 약 15만 원 정도의 지원을 받습니다. 제가 1, 2인 가구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가구 수가 작을수록 이 주거에 대한 부담이 큰데
이미 다 아시는 것처럼 전주 시내 또는 전라북도에서 월세를 15만 원 또는 14만 원 수준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을 찾기란 사실 많은 그 방법을 찾을 수 없을 것이랍니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현실적으로 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대학가 같은 경우는 50만 원 정도도 되고 예. 또 일반 주택가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주거비를 월세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주거급여가 있긴 하지만 이 주거급여가 어떤 지역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문제가 실제 존재하고 있고 특히 이것이 대부분 1, 2인 가구에게 더 부담이 큽니다. 1, 2인 가구를 하면 단독 거주하시는 어르신들 또는 그 청년 가구들, 그다음에 이제 그 북한 이탈 주민 그리고 뭐 더 말씀드리면 이제 뭐 그런 그 한부모 가정들도 이런 1, 2인 가구 좀 예. 소액 그 핵가족에 해당이 되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주거 부담이 주거급여에서 충분히 보완되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예.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께서 굉장히 많은 의견을 올려주셨습니다. 제가 몇 분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 여인숙 화재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전라북도는 생계형 숙박시설을 주거복지 차원에서 개보수 수리 보조금을 지원해 안전을 보장해야 된다는 의견 주셨고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주거복지 취약계층 실태조사를 완벽하게 해야 한다. 행정체계가 좀 더 간단하고 쉽게 개편되어야 주거복지, 생계복지가 원활해진다. 아무리 좋은 정부와 정책이 생겨도 소외계층과 취약계층을 알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그리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의 신상을 담당 주민센터 직원이 파악하고 항시 관리를 해야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생각난다. 행정은 늘 사태가 번진 다음에 움직인다. 그 전에 움직여야 하지 않는가. 끝으로 전주시 공무원들은 노인분들 주거하시는 곳 방문해서 소방점검하는지 안부는 묻는지 궁금하다. 아무래도 열심히 행정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들 많이 계십니다만 또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면 역시 행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좀 더 개선점을 잘 찾아야 되겠고 실질적인 파악 이후에 보완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아주 교과서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인숙 화재 사건을 계기로 해서 오늘 전라북도의 주거 빈곤계층에 대한 복지 시설까지 살펴보고 있는데 참 답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 발언 시간까지 오게 됐는데 좀 더 현실적인 그런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김영찬 센터장님. 네. 시간이 다 돼가서 일단 저는 이제 지자체나 정부에서 특별히 이제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이 아까도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가 있겠고 또 해도 좀 부족한 게 많이 있을 거고요. 행정에 있든 민간에 있든 간에 이게 예산이 필요하고 인력이 필요하고 또 이제 아무리 그 해도 그 사각지대는 또 계속 발생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일단 그걸 이제 보완하고 그래도 최대한 그 노력을 해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의 하나에 또 제안할 수 있는 것이 저는 이제 그 민간이 같이 협력을 해서 하는 주거복지 센터를 이렇게 설치를 지자체 단위로 주거복지 센터를 설치하는 게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행정에서 그 공무원들이 함께 뭐 이렇게 계속적으로 현장에서 막 이렇게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자체가 많이 힘들기 때문에 또 공무원들이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분들이 상담을 잘 안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자기 속내를 이야기하게 되면 이게 뭔가 불이익을 당할 감시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민간의 전달 체계에 그런 수시로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민간의 어떤 자원들도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사실은 센터 설치 자체를 대통령 공약상으로 돼 있는데 불구하고 현재 이게 잘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 부분이 안타까운데요. 일단 저는 우선적으로 그런 민간 협력 체계인 전달 체계가 뭐 주거복지과도 지자체 단위에 만들어져야 하고 민간에서도 주거센터가 만들어져서 함께 이 사각지대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협력 체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최근에 뭐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마을 공동체의 개념이 다시 살아난 겁니다. 이웃과 이웃 간의 관계 속에서 이런 전달 체계가 오히려 더 현실적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강승구 실장님. 네. 도차원에서 크게 이제 오늘
토론의 내용도 그렇고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먼저 하드웨어 즉 시설의 문제입니다. 예. 이게 취약한 주거 시설을 이대로 계속 유지한다면은 이건 뭐 소유계층 여부를 떠나가지고 안전이 제대로 담보가 안 돼가지고 불특정 다수인 누구나 피해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먼저 하드웨어 즉 취약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고 또 두 번째로 오늘 또 거의 주제의 중심인 사람의 문제입니다. 즉 복지의 문제죠. 그 이제 주택의 개념을 떠나서 예. 주거의 개념을 또 복지의 개념을 주택 정책에 도입을 해서 이런 소외계층을 갖다가 저희들이 뭐 현실적으로 완전히 없앨 수는 없겠지만 예. 그런 걸 저희들이 가능한 한 최대한 많이 찾아내서 그런 분들의 고통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전문가분들과 또 우리 시군하고 같이 계속 노력해서 예. 이런 우리 소외계층의 고통을 알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분 정도 김경희 교수님. 네, 모든 정책의 기반은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루어진 그런 실태 조사 수준에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이 주거 취약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집중적인 어떤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고시원 실태 조사라든가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실태 조사 그리고 최저주거 기준을 미만의 삶을 살고 있는 주거에 대한 실태가 파악이 되고 예. 그것들을 그런 분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라기보다는 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그런 주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고 물론 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예산, 조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수준도 많은 발전이 있지만 향후에 전주시가 계획하고 있는 이 주거복지 기본계획을 달성하려면 보다 체계적인 정책적인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문태성 대표님. 예, 제가 준비해온 것이 있어서 못 써먹어서 마지막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교수님이 주거급여 현황을 전라북도의 연령별 분표로 저희가 한번 분석해봤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50대, 60대, 70대 이 연세에 계신 분들이 주거급여를 받는 인구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이제 남성은 50대, 여성은 이제 80대가 많았는데요. 특징을 보면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부모님들이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1인 가구로 살고 있다는 것을 짐작해 알 수 있고요. 또 이분들이 빈곤하다. 아까 노인이 빈곤하다 50%, 2명 중에 한 분이 빈곤하다라고 말한 것처럼 이분들이 주거급여를 받을 정도로 빈곤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정책을 어디에 방점을 찍어야 할 것이고 그 방점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써야 되냐, 어디다 더 많이 예산을 써야 되는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행정이 뭐 여러 가지 의지도 중요하지만 그 의지의 기본 바탕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태조사거든요. 예.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은 실태조사입니다.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그 데이터에 합리적 방안들이 나오는 건데 기본적으로 주거 취약계층에는 이렇게 비주택에 거주하고 계시는 여관연수 쪽방 이분들에 대한 실태조사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안을 세우는 데는 많이 미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행정에서는 뭐니 해도 아까 이제 사람인데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인데 그 사람의 공무원이 배치가 안 되고 부서가 없으면 아무리 대안을 제시해도 일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공무원도 예.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알겠습니다. 부서와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업무 시작의 단추인 것 같습니다. 예. 막을 수 있었던 화재에 안타까운 목숨을 잃은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여인숙 화재 빈곤계층의 주거복지 대안은 없나라는 주제로 함께 있는데요. 한 번에 다 실태 파악이 어렵겠습니다만 체계적으로 지금부터 천천히 행정과 민간이 함께 이루어져 가는 조사 속에서 또 전달 체계를 통해서 조금은 더 발전적인 보완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드리면서 토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